외무부 장관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김정은과 트럼프,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통전부장. 다 파트너가, 얘 파트너가 없어요. 얘는 첫날 오지도 않았던 애가 이튿날 갑자기 노란 봉투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날 판 깨는 역할을 했거든요. 이날 회담에서는 이미 김영철과 폼페이오가 서로 맺은 합의안이 있었단 말이에요. 영변의 핵발전소를 다 없애버리는 대신에 미국은 민수용 제재를 푼다. 이 합의를 하고 정상회담을 하는 건데 원래 다 초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와가지고 뭐냐면 너희 농축 우라늄 다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노동조합에서 노사 간에 실무협상 다 마친 다음에 사장하고 노조위원장 조인식하러 가가지고 갑자기 단체협상 새로 하자고 한 거 똑같은 겁니다. 이건 판 깨지거든요. 판을 깨고 두 사람은 자리를 일어났어요. 밥도 안 먹고 집에 갔어요. 원래 밥 먹고 헤어지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자 북에서 리용호가 그런 말을 합니다. 외무상이. 우리는 이상하다. 민생관리 일부 완화만 요구하고 영변 핵시설 다 폐기하겠다고 하는 엄청난 양보를 했는데도 너희가 그냥 갔다. 우린 정말 더 이상 답이 없다. 라고 깨진 겁니다. 얘는 나중에 그 자서전을 써가지고 자기가 깽판 쳤다고 아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존 볼튼 같은 사람을 보면서 우리 민족의 운명이 이런 네오콘에 이런 애들한테 놀아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눈물이 나. 제재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느냐에 대해서 제가 뭐 살짝 질문하고 있는데 이 사진이 뭔지 아세요? 뭐 같아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네. 이거는 이라크인데요. 이라크의 어린아이들 합동 장례식입니다. 이라크가 미국한테 경제 제재를 받았잖아요. 경제 제재를 받는 8년 동안 5세 이하 아동들만 약 30만 명이 22만 7천 명이 죽습니다. 얘네들은 타미플루나 이런 약들이 안 들어감으로써 다 죽게 되죠. 한마디로 경제 제재라고 하는 것은 군사 무기로 공격하는 것보다 더 잔인한 짓이에요. 이러한 것을 북은 70년 동안 받고 있는 거죠. 경제 제재를 지금. 근데 경제 제재를 받으면 북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이라크처럼 붕괴되거나 둘째, 자력갱생을 극복하거나 셋째, 전쟁을 하거나. 일본 같은 경우의 사례를 제가 예를 들어준 건데요. 일본하고 미국은 단 한 번도 사이가 나쁜 적이 없었어요. 교전부터. 유일하게 나빴던 때가 딱 3년 있었는데 그게 바로 태평양 전쟁 때예요. 일본은 미국한테 전부 다 구리의 93%, 고철의 74%, 석유의 80%를 들여와서 살고 있었던 나라인데 이게 만주 사변을 일으켜서 만주를 먹을 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조선 먹을 때는 도와줬잖아요. 카스라 테프트 밀력으로 도와주고 또 만주 먹을 때도 잘한다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까지 먹겠다고 중일전쟁을 일으키니까 미국에서 그건 안 된다. 제재를 가기 시작하죠. 그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경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을 하는데 구리 고철 공급 중지, 일본 자산 동결, 석유 공급을 중단하자. 석유 공급 중단되자마자 넉 달 뒤에 진주만을 때려버립니다. 이게 바로 경제 제재거든요. 못 살게 되면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 선택할 세 가지 길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남북관계를 무너지게 만든 건 뭐냐? 이건 바로 한미연합훈련이었어요. 실제로 판문점 선언과 이 9.19 공동 남북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했거든요. 그리고 싱가포르 회담에서 또 합의합니다. 뭘 합의했냐면 한미연합훈련 안 한다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안 한다 앞으로. 그런데 2019년대에 와가지고 합니다 이거를. 근데 이 훈련이 왜 무서운 거냐면요. 원래
우리나라에서 3대 훈련이 있었어요. 울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키 리조버 훈련, 독수리 훈련이 있는데 이 훈련 자체가 어떤 훈련이냐면 공격형 훈련이에요. 공격형. 그러니까 과거에는 5027이라 그래가지고 미국의 대북 군사 전략이 방어형이었거든요. 근데 2015년도부터 바뀌었어요. 북에 대해서 공격 징후만 보이면 선제 타격한다. 타격하는 방식은 핵으로 한다라는 훈련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실제로 모두 훈련이 상륙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또 있냐면 참수 훈련이라 그래가지고 북의 지도부를 일거에 없애는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비행기 중에 아주 무서운 비행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스텔스기라는 게 있어요. 스텔스기는 뭐냐면 레이더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날아가 가지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현무사라고 하는 미사일이 개발돼. 현무사는 뭐냐면 벙커버스터거든요. 벙커버스터는 벙 하고 뚫고 들어가면 거의 막 이 굴착기처럼 뚫고 들어가서 100m 안에 들어가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석궁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고 있는데 이 현무사를 싣고 스텔스기가 날아가서 30분에 날아가서 때려 부면 일거의 지도부가 몰살되어 버리는 그런 게 바로 참수 훈련이죠. 실제로 아주 무서운 훈련 연습을 매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해야 이제 북도 대화하겠다 해가지고 2018년 동안 안 했어요. 근데 2019년도 와가지고 맥스 썬더라 그래가지고 다시 또 훈련을 해버린 거예요. 하는데 이때 동원된 비행기들이 자그만치 이런 비언비 랜서 같은 비행기들. 근데 비언비 랜서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에는 3종의 전략 폭격기가 있는데 비언비 랜서, B2 스텔스, 그리고 B-52 전략 폭격기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B-1B 랜서는 뭐냐면 검은 백조라 불리는데요. 보통 폭격기들의 특징은 느려요. 폭탄을 많이 싣고 가니까. 얘는 특징이 마하로 날아다녀요. 음속으로. 굉장히 빠른 애죠. 근데 이런 애가 한번 실으면 원자탄을 한 2,000발 실을 수 있어요. 이런 애가 막 2대씩 3대씩 들어온단 말이에요. 훈련하러. 우린 잘 모르죠. 매년 온다. 매년 와. 이런 애들이. 북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남쪽에서 훈련을 시작하면 모든 건설 활동이 중단됩니다. 왜냐하면 북에서의 모든 군인들은 전부 다 아파트 지역으로 다 가 있거든요. 제발 훈련하지 말아요. 훈련하면 자신들을 경제가 마비된다고. 우리가 요번에 8조를 들여서 사들이는 F-35A입니다. 이게. 스텔스기거든요. 하나에 2천억씩 40대를 사들이는데 전 세계적으로 9개 나라밖에 없는 무서운 무기죠. 그러니까 김여정 제1부부장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당신들 그거 농약 뿌리려고 사는 거 아니지 않냐 이런 소리 하거든요. 한마디로 우리 북쪽을 때리려고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죠. 한마디로 이제 핵의 선제 공격에 의한 북의 초토화, 지도자 암살 훈련을 지속하면서 남북 대화가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북에서 모든 남북 관계에서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고 한 사건은 바로 약속 중에서 남북 군사훈련을 하지 안 하겠다고 한 약속을 깨버린 이후부터 대화를 안 하겠다고 선언한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라는 얘기인데 오늘 요 얘기를 끝으로 오늘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중국에서는 양탄일성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양탄일성이 뭐냐면 원자탄과 수소탄을 양탄이라 그러고 일성은 ICBM을 말합니다. 미국에서 양탄일성을 중국에서 실현하자마자 대화가 시작돼요. 그 전까지는 중공이라 불렀죠. 양탄일성이 성공한 게 1970년도입니다. 70년대에 인공위성 발사 실험하면서 이제 모든 게 다 정리됐는데 그러자 누구를 보내냐면 키신저를 보내고
그리고 나서 72년도에 닉슨이 베이징을 방문하고 그리고 나서 밀고 땡기고 가다가 국교가 수립된 게 79년도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대만으로 격화돼 버린 자유중국하고 국교 끊어쁘고 북하고 맺습니다. 이 과정이 양탄 일성이 성공하고 나서 10년이 걸립니다. 지금 북에서 양탄 일성이 성공한 게 2017년도 11월 29일이니까 지금부터 빠지면 2018년, 19년, 20, 3년 지났거든요. 밀고 땡기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7년 정도 남았다. 미국과 북은 국교를 맺게 돼 있습니다. 왜? 시간은 북쪽 편이지 미국 편이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남북 관계를 정말 어떻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제 김정은은 하는 말이 북남 관계는 우리 민족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남과 북이 주인에서 해결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죠. 우리는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남북 화해를 도모하고 북미 간의 중재자가 된다. 좀 약간 좀 형용 모순이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면 남북 화해를 하다가도 깨지거든요. 이게 한미동맹의 주적이 북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우리의 가장 딜레마로 갈수록 더 드러나죠. 지금 요번에 잘 봤잖아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연동시키니까 잘 가던 남북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북미관계는 북미관계대로 핵을 중심으로 장기간 가는 얘기고 왜냐하면 핵무기는요. 앞으로 10수년 더 갈 수도 있어요. 남북관계는 정말 빠르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두 개를 떼내야 되는데 떼내지 못하는 게 지금 우리의 딜레마죠. 거기다가 또 우리의 딜레마. 미중 간에 갈수록 지금 패권 갈등이 심해져 갑니다. 중국은요. 2021년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창단 100년 되는 해 바로 내년입니다. 샤캉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어요. 1인당 국민소득 $10,000. 그리고 49년도 이때 가서는요. 나퉁 사회를 만들겠다 해서 이때가 이제 뭐냐면 이 1949년도에 그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를 만든 100년 되는 해 세계 최강대국이 되겠다는 거예요. 중국몽 한마디로 패권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 30년 남았잖아요. 지금부터 미국과 중국은 30년 동안 싸웁니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이미 무역전쟁이 시작됐고요. 이데올로기 전쟁할 거고 더 심하게는 군사적으로 대만을 중심으로 싸움이 날 겁니다. 대포가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죠. 지금 중국은 1대1로라 그래가지고 육로와 바닷길을 연결을 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그동안 발전 상황을 보면 34년간 평균 경제 성장률이 10%가 넘었습니다. 34년 동안 성장을 10% 했다는 나라는 이게 세계적으로 없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성장을 한 거죠. 2010년도에 이미 GDP를 일본을 넘어섰고 (12년도에) 미국을 무역 총격으로 넘어섰죠. 세계 최대의 상품 수출국이고요. 인구나 근보유고 외환보유고 이런 건 뭐 세계 최고죠. 한마디로 놀라운 속도로 커가고 있습니다. 1대1로는 이런 걸 말하죠. 1대. 한마디로 옛날에 그 실크로드를 다시 살려내는 건데요. 쭉 중국 전체에서 시작돼가지고 유럽까지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 1대1로 하나는 해상 실크로드죠. 44억의 인구를 연결하겠다고는 중국판 마샬 플랜인데요. 이 중국의 꿈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강국몽, 중국몽 실현. 과거에는 도광양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도광양해. 빛을 내더라도 숨겨서 내자였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다 깐다. 이제 중국몽으로 간다. 이제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자 미국에서는 이제 인도 태평양 구상이라서 쿼드라 그래가지고
일본과는 원래 연결돼 있었고 인도가 중국하고 사이가 아주 안 좋으니까 연결하고 호주 이렇게 4개 나라를 연결해가지고 그야말로 중국의 1대1로의 그 해상 실크로드를 막아버리자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여기 들어가라 그러죠. 우리는 못 들어가죠. 들어가면 미친 짓이죠. 죽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미국하고는 군사동맹이고 중국하고는 교육으로는 세계 최고로 많은 교육을 합니다. 미국, 일본 다 합쳐도 중국보다 훨씬 중국이 많은 교육을 우리하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끼어 있죠. 그런데 미국 패권 경제 단층천인데 여기 때문에 좀 지도가 약간 안 보이는데 여기가 단층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꼭 무슨 요 단층선이 이렇게 되는데요. 아무튼 중국을 뺑 둘러싸고 곳곳에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그리고 엄청나게 군비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전 세계 최고의 군수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미국이 맞습니다. 전 세계 40개역의 나라에 미군 부대를 600개 이상 만들어 놓고 중국을 뺑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 하나만 사례를 놓고 봐도 우리가 얼마나 좀 입장이 곤란하게 처해져 있냐면 사드가 2015년도에 요동쳤죠.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 결국 설치해버렸는데 2015년도에 사드 얘기 처음 나왔을 때 중국에서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 관광객이 600만이었습니다. 일본, 미국, 전 세계 다른 나라 다 합쳐도 중국 관광객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 관광객을 다 끊어버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에서 반발을 했죠. 한류 다 끊어버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사드를 배치하긴 했어요. 하고 나서 시진핑을 만나가지고 어떤 합의를 3불 하겠다 앞으로는. 더 이상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 그리고 미국의 미사일 ND에 불참하겠다. 한밀 군사동맹 참가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참 명나라 청나라 교체기에 이게 인조와 광해군과 같은 입장도 아니고 참 우리가 이 입장 곤란하게 놓여 있죠 지금. 그치, 이 사진을 좋아하는데 미국과 중국에서 적당히 등거리 외교를 하면 좋겠는데 두 나라가 쫙 벌어지면 이제 가리가 찢어지고 더 벌어지면 떨어져 죽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봉 교수나 몇몇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할 때는 앞으로 우리가 북한테 하나 배울 게 있다. 북은 그 사회주의 국가의 형제국이라고 하던 시절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사이가 나빴어요. 중국과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정말 사이가 나빠요. 소련과 중국이 있던 시절에도 사이가 너무 나빠가지고 서로 막 대포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국경 분쟁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북에서 얼마나 입장이 곤란했겠어요. 1960년도에. 근데 그 당시에 북에서는 등거리 외교를 합니다. 중국하고도 소련하고도 사이좋게 지내되 어느 쪽 한 편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소련이 서로 북을 자기네 편으로 땡기려고 구애를 하는 작전을 썼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건 그런 걸 좀 배워야 돼요. 등거리 외교, 균형 외교 안 하면 우리 망합니다. 미국 편에 막 붙으면 망합니다. 근데 힘없는 정의는 무능력이다 하셨은 게 우리가 힘이 없으면 그냥 무능력 그 자체죠.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이 되는 거는 이제 미국이 좀 망해가고 있는 징조거든요. 몰락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때문에 미국이 몰락한 게 아니라 몰락하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트럼프는 야 방위비 분담 더 내놔. 동맹들 너희 우리가 지켜주나 돈 내놔. 아주 굉장히 진짜 양아치들 삥 뜯듯이 했거든요. 아주 저무는 제국의 민낯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인종차별도 막 했어요. 너희들 우리나라 들은 멕시코 사람들 다 돌아가. 막 이런 얘기도 하고 포용력이 전혀 없었죠. We are getting out. 이건 뭐냐면 기후협약에 아니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20%를 뿜어내는 미국에서 우리 거의 탈퇴한다 선언했어요.
파리협약 못한다. 이게 이제 유럽의 대표 나라가 이제 메르켈 독일 아닙니까? 화가 나가지고 트럼프 째려보고 있는 장면인데 아무튼 이런 일들을 마구잡이로 했단 말이에요. 바이든이 새로 됐는데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전형적인 세계 글로벌리스트예요. 록펠러 재단, 로스차일드 이런 재단에서 막 밀어주는 그야말로 미국의 주류죠. 상원 의원 출신이고 외교 아주 신사죠. 그리고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 오랫동안 오바마 밑에서 부통령도 지낸 전통적인 워싱턴 정치인인데 한마디로 군산복합체가 밀어주는 가장 좋은 대통령이죠. 이런 사람들이. CNN에서 밀어주고 NIT에서 밀어주고 막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이제 그러면 뭐가 차이가 날까? 트럼프랑 차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전망을 많이들 물어보던데 제가 그랬어요. 무엇 차이가 있다고 전망을 자꾸 묻냐. 트럼프보다는 훨씬 좀 세련된 방식을 쓰겠지만 트럼프 정권의 등장이 아까 말한 대로 미국의 패권의 쇠퇴의 상징이기 때문에 바이든 또한 그 위기 앞에 서게 된다. 지금 중국이 일어나고 있고 러시아는 다시 재무장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 동맹국들한테 비용을 전가하는 문제는 트럼프는 야, 돈 내놔 하는 방식이라면 바이든은 웃으면서 돈 좀 주시죠. 이런 차이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더군다나 한미동맹을 중시 여기기 때문에 지나친 방위비 인상을 자제하기는 할 겁니다만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하려 들 거고 쿼드 아까 인도 태평양 전략 같은데 동참하라 막 이런 거는 더 강화할 수밖에 없고 중미 패권 갈등은 어느 대통령이 들어서든 똑같다. 심각하다라는 거죠.